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1.2.3 계엄 이후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는 반중, 반중국 조선족, 반화교 정서가 강화되면서 화짱조라는 신조까지 생겨났더라고요. 화교, 짱깨, 조선족을 화짱조라고 비하하면서 부르는 건데요. 어떤 조선족은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족이 아닌 교포라고 불러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중국의 조선족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중국에서는 당연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불리는 조선족이라는 이 호칭을 한국에 와서는 부르지 말라고 호소를 할까요? 조선족들의 그런 이중적인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서 조선족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조선족 출신으로서 나의 뿌리가 되는 조선족 집단이 한국에서 천독꾸러기 신세가 된 것은 더없이 안타깝지만 더 큰 범주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균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선족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국에서도 제대로 좀 알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또 그들한테 더 좋은 얘기를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나서 자란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조선족을 비판하더라도 알고 비판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에 대한 무차별한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겪은 그 세대 분들이 가끔 일본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뭐 뼛속 깊이 친일파여서 그런 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린 시절 유치원 또는 뭐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나 문학작품, 영화의 그런 어떤 단편들이 머리에서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쓰고 또 겉으로는 별로 이제 달라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거를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에 들어있는 이런 공산주의 교육의 잔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의 어떤 질서를 배우고 체득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게 또 저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도움을 주시면 더없이 고맙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하다못해 맞춤법을 시정해 주셔도 참 좋아요. 제가 아는 김포의 한 언니는 제가 맞춤법이 안 맞으면 꼭 알려주셔요.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뭘 바꾼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더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 분들이 주변의 조선족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소학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저희 소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변방의 작은 시가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가 소학교에 들어간 1980년대 초반은 중국이 해방 이후 30년 동안 반우파 투쟁이요, 대학직 운동이요, 문화대혁명이요 이런 온갖 가지 말도 안 되는 또 비인간적이고 문화 파괴적인 그런 정치 난동의 시대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시작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학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을 따라서 9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학교에 들어가서 몇 개월의 그 적응 기간이 끝나면 소년선봉대라는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선봉대라고 하면 공산주의 혁명의 선봉에 어린아이들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년선봉대의 깃발은 넥타이가 빠진 부분만 있습니다. 혁명 선열들의 피로 물든 붉은 비의 오른쪽 일부분을 잘라내서 목에 맨다. 그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 넥타이를 학교 갈 때마다 목에 매야 합니다. 등교할 때 붉은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넥타이를 집에 놓고 와서 집에 갔다 오느라고 지각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또 부모님들이 뒤늦게 쫓아와서 넥타이를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날마다 있었고요. 어, 그런 상황이 못 되면 기어이 학교까지 와서 복도에서 벌을 서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무튼 넥타이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피바다 공산주의 그런 혁명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강요받은 거죠. 또래에 비해서 1살 어린 나이에 입학한 저는 학교 생활에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1학년에 들어갔는데 책상 서랍에 윗학년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림책들이 있었는데, 내용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그림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림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전에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었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도 말놀이 동요라고 있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저희 어릴 때도 있었는데, 그 원숭이 대신에 장개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비슷하게 놀리는 그런 말놀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학교들에서는 또 학과 수업 이외에도 과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조직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학급 학생들이 모두 동원되는 그런 사상교양 주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3학년 다닐 때였는데요. 혁명 열사들의 요지를 계승하여라는 그런 제목의 주제 반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마다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혁명 열사가 있으면 그 사적을 이야기로 엮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했고, 듣는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공산당을 따라 또 혁명 열사들의 그런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의 해방전쟁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인구가 100만 정도였는데 청장년 5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것은 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커다란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연변지역에는 마을마다 혁명열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청명절이 되면 혁명열사 기념비를 찾아 청소도 하고 또 혁명열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혁명열사들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시종일관 강조됐고, 당시 열사들의 그 집 앞에는 열분속이라는 택족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중국의 국공내전에 조선인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조선인들이 그 땅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을 거짓으로 동원을 해서 6.25 전쟁에 참전시킨 것은 정말 공산주의 세력이 조선족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거짓 선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어쨌든 어린 시절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교육을 주구장창 받았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우는 노래나 또 문과 시간에 배우는 뭐 문학 작품, 수필 이런 것들은 다 공산당의 영명한 영도와 모택동 주울레 등 당일 지도자들을 찬양하고 또 당일 지도 아래서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 영화 관람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그 애국주의 내지는 뭐 어떤 당의 정신을 선전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고학년이 되면 가끔은 학생들이 보아도 될 만한 그 요즘에는 관람가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상업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주로 홍콩이나 대만에서 만든 영화들이 어,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 대륙의 40대, 50대 이런 세대는 개혁 개방 이후에 홍콩이나 대만의 영화, 드라마,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유 세계를 알아갔습니다. 영화 보러 갈 때는 배열을 맞춰서 씩씩한 노래를 부르죠. 그때 단골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따라 배우자 뇌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뇌봉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공산당이 이제 따라 배워야 할 모범으로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뇌봉은 평범한 하급 군인이었는데요. 고아 출신으로 당해운동으로 중국이 해방되었다고 믿으면서 공산당에 무한한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의 일기가 나중에 공개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요. 그는 평소에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뇌봉은 1962년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22살의 젊은 나이에 순직을 했는데요. 모택동이 뇌봉을 따라 배우자라는 제사를 쓰면서 영웅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뇌봉을 따라 배우자는 노래의 첫마디가 따라 배우자 뇌봉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은 따라 매자 뇌봉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그런 삐딱선을 타는 개구쟁이들이 있잖아요. 모택동이 1963년 3월 초에 뇌봉을 따라 배우자는 그 제사를 썼고, 그래서 3월이면 이제 봄학기 개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개학을 하자마자 뇌봉 따라 배우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는 학생들이니까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고, 독거노인 도와주고, 뭐, 동네 마당을 쓸고, 이런 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봉을 따라 배우자는 노래는 선율과 가사가 단순해서 모든 학생이 다 외우고 따라 불렀고요. 행진할 때나 집단 활동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영웅 인물들이 있는데요. 국민당의 살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공산당의 비밀을 지키다가 삼수형을 당한 류호란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류호란은 사망 당시 15살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뜬 초유록이라고 하는 공산당 간부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영화가 만들어지고 문학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런 선전선동이 먹혔습니다. 또 실제로 그때 당시 초창기의 어떤 공산당 간부들이나 공산당원들은 정말 당신들의 신념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인민을 위해서 또는 당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결심을 어릴 때부터 내게 됐고 아주 역설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형성된 정의감이나 아, 또는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저를 공산당의 부조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저의 수학 시절의 학교 생활 또는 그때 당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중고교 시절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계속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